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매점의 가격 설정 부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가격 결정의 기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격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격을 대하는 심리적으로 어떤 가격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을 고려한 가격 설정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픈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의 기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가격은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 광고 이야기, 땅 파기 사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장정들이 땅을 파는 건 상품을 파는 것다. 땅 파는 일도 수요 공급이 조정되는 것일까. 땅 파는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땅은 그들은 땅 안으로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간다. 그래서 그들은 혼실의 힘을 다해 땅을 판다. 이게 어떤 옥션의 법칙, 인터넷 경매의 옥션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옥션에서 CF로 땅 파기 편이라든지 인터넷 경매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땅 파는 것을 같이 이제 혼용해서 좀 설명한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광고보다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소매점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이, 파는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가격 결정이란 건 뭐냐. 그래서 프라이스 팔리시라고 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방침을 말하는 건데, 가격 정책을 분류하면 첫 번째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원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정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좀 분류했을 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정책과 시장에,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에 팔려고 하는 경쟁 관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가격 정책과 그 부분 이외에 상품의 원가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 정책,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외에도 어떤 가격 정책을 뭐 행적으로 어떤 분류를 한다 그러면 균일 가격제라든지 차별 가격제라든지 저가격이라든지 고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다. 근데 가격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에 팔면 팔릴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가격 결정. 두 번째는 상품의 원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일정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원가 중심의 결정, 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시장이나 상품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건데, 가격이 만약에 너무 높은 경우와 너무 낮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가격이 너무 높다면, 실제로 판매 가격이 높다면 고객들이 예민하는 거죠. 이익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가격이 너무 낮다고 그럴 때는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이익이 나지 않는 거지.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실질적인 영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익이 나지 않은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한 이익이 나는 가격으로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높은 경우에는 상품 고객들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너무 낮은 경우에는 상품이 대량 판매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절한 이익이 날 수 있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 환경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환경 요인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고객의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경쟁자의 마케팅의 능력, 그 다음에 정부의 가격 정책,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 그 다음에 자사의 마케팅, 그 다음에 자사의 마케팅 역량, 이러한 토탈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 특성이라고 그러면, 고객의 수요 특성은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어떤 수요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을 고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가격을 올리면 수요 탄력성이 있어서 수요가 내려간다. 그러면 또 저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수요 특성에 의해서 가격은 또 달라진다는 거죠. 경쟁자의 마케팅. 이거는 이제 경쟁자의 마케팅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판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의 가격에 대한 규제. 정부에서 직접적인 규제로 얼마 이상은 판매하지 말아라. 어떤 수급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의 마케팅 역량, 어떤 업체의 애호도라든지 고객 서비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자사의 마케팅은 품질 경쟁이라든지 가격 경쟁이 어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총 원가, 내가 상품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내가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가격이 주로 이 제품 원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경쟁자의 마케팅이라든지 정부의 규제, 자사의 마케팅 역량, 이런 부분은 원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을 경쟁을 하는 부분이 주가 되면서 서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지향이다. 가격 설정할 때 여기서 보면 가격 결정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장에 의해서 가격 결정한다. 이런 의미는 또 뭐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 설정은 상품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어떤 이론이다. 사람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높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그 상품이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요 공급 원칙을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양이 항상 변동이 되므로 가격도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요 곡선이라고 했어요. 수요 곡선. 수요가 많으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여기는 높은 거고, 여기는 가격이 이거죠. 그래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된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하는데 수요량이 많다.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면. 대신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 공급량, 이 수요량의 부분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가 지향은 뭐냐면 가격이 상품 원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상품의 매입 원가에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과 이익을 더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상품 원가가 있는데 비용이 유통비용이 2,000원 든다 그러면 내가 2,000원에서 14,000원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점포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매입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플러스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원가 지향 가격이 바람직스러운 거죠. 근데 유통 과정에서 단계별로 참여 기업이 늘어날수록 참여 업체의 마진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수요 지형이다. 수요 지향이다. 이거는 판매가 마이너스법이라고도 하는데 판매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설정된 판매 가격에서 매입 원가와 제조 원가를 차감하면서 결정하는 거지. 판매 가격을 10,000원으로 결정해놓고 원가 6,000원에 받아서 2,000원 비용하고 이익 2,000원 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식이 상품 가격에 반영될 때 수요에 맞는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 지향. 가격을 먼저 설정하고 판매 가격을 설정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쟁 지향은 뭐냐면 경쟁 지향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경쟁자가 가격을 얼마에 파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가격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향의 가격 상한선과 원가 중심의 가격 상한선 사이에서 경쟁점의 원가와 가격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비교하여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죠. 경쟁점의 가격과 서비스를 자점의 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점이 자점의 가격에 반응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지향은 경쟁점이 가격을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 점포의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침을 경쟁 지향적인 가격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제품 간 시장 점유율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내려면 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820만 원일 때는 우리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3%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800만 원일 때는 16%. 꼭 가격 기준만을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그 다음에 770만 원일 때는 우리가 시장 수요를 26%, 730만 원으로 팔 때는 38%예요. 근데 우리 원가가 7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35만 원만 남는 거죠. 여기는 하나 팔았을 때 어떤 90만 원이 남는 거죠. 90만 원. 730만 원일 때. 그렇죠? 두 번째는 가격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격제도. 가격제도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할인점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IMF가 지난 97년 이런 정도의 이마트 창동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할인점이 현재 한 400여 개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까지 일어나는데 할인점이 성장하면 할수록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할인점이 다점포 체계로 구축을 해가지고 바잉 파워라고 해서 많은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면, 삼양라면의 신라면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업체가 없이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에서 주로 유통이 될 때는 사가는 사람이 뭐 10박스, 20박스 단위로 사가기 때문에 내 가격을 할인해 주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할인점이 생기면서 1000박스, 2000박스 이렇게 구매를 해가면서 가격을 낮춰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관점이 제조업 중심의 유통에서 할인점 중심의 어떤 그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 의해서 어떤 할인점 성장에 의해서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반비례된다. 그래서 또 얼마트의 진출이 제조업체에 미칠 악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수입품은 국내 시장에 잠식된다든지 오픈 가격 요구에 따라서 유통 계열 유통 체제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할인점들이 성장하는 것이 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만 않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조업체의 희망 소매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조업자가 이 가격으로 팔고 싶다고 설정하는 거죠. 내가 삼양라면을 판매하고 있는데 삼양라면 5입을 3,300원 이하로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자가 희망 소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에서는 상고 가격에 불과하며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가격 결정을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포에서 제조업자의 희망 가격을 그대로 소매 가격에 반영시켜 왔었던 게 현실인데 할인점이 이제 막 발전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붕괴돼가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조업체 희망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격 결정권이 제조업체에 있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러한 의미가 퇴색되어 지고 유통업체에 의해서 판매 가격이 주도되다 보니까 제조업자의 희망 소매 가격은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 권장 가격이라고 하는데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소매되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에게 권장하는 가격을 말한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지역이나 점포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생산자 권장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어떤 교통, 지리적으로 일일 생활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흔들릴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달라지잖아요.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섬 지방 같은데 백령도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뭐 가격이 어떤 형태의 이웃선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소주 판매 가격 우리가 진로 소주가 1,600원 판다고 그러면 참이슬이 그러면은 백령도에서는 2,000원 정도에 파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물류비가 그렇게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생산자에서 자기의 상품을 어떤 가격을 좀 통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산자 권장 가격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매매 기준 가격제도다. 이건 뭐냐면 제품이 제조업체에서부터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그러면 제조업체, 조제업체 방에서 도매상은 얼마에 좀 팔았으면 좋겠다. 소매상은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매 가격을 각 유통 단계에서 판매 가격을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품을 너무 싸게 파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조업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는 싸구려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가 있어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미치는 것이 도매 대리점 제도 같은 경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 서울우유 대리점은 얼마에 소매점에 줘라. 소매점은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서울우유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팔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지. 그것이 매매 기준 가격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서울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이거지. 동네 슈퍼마켓에서 어떤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서울을 대리점을 통하고 슈퍼마켓이 있고 소비자한테 간다고 그랬을 때 대리점에게 1,450원에 주면 슈퍼마켓에 1,950원에 줘가지고 소비자한테 2,300원에 판다는 거죠. 근데 대형마트에서는 서울우유에서 1,850원에 준다는 거죠. 1,850원에. 1,850원에 주면 소비자 가격을 2,150원에 팔면 대형 슈퍼마켓 마진이 300원 남고 동네 슈퍼마켓은 250원 남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격을 결정도 하지만 이렇게 대형마트가 유통 단계가 하나가 축소됨으로써 서울우유를 예를 들었지만 가격 경쟁력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어떤 동네 슈퍼에서 슈퍼마켓 연합회라는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대형마트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픈 가격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오픈 가격 제도는 제조업자가 결정한 소매가격이 아니라 그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가격을 오픈 프라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소매 가격 설정에 일찍 간섭하지 않고 납품만 하는 거죠. 점포가 자유롭게 소매 가격을 결정을 하는 어떤 제도를 오픈 프라이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유통업체 파워가 많아가지고 오픈 프라이스 대부분의 상품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채택하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서울우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스로 할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뭐 마진을 10% 이하로 낮춰서 팔게 되면 서울우유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은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낮추면 올리기가 뭐하니까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또 내릴 수도 없는 거죠.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가격,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가격 결정이다. 사실은 이제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가격 결정 전에 여기 이제 뭐 삼성 핸드폰 지수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예전에는 사실 어떤 물가를 할 때 쌀로 많이 했어요. 쌀로 왜냐면 뭐 옛날에 임급여도 농경사에 있어서 쌀로 1년 급여를 쌀 10가마니 준다라든지 한 달 급여가 쌀 뭐 2가마니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하숙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숙비가 뭐 2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월 쌀 1가마니 이렇게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삼성 핸드폰 지수라고 해가지고 삼성 핸드폰 가격이 얼마냐 그거가 어떤 가격 지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하자면 미국 같은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 집 빅맥으로 사는다. 핸드폰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얼마냐로 이제 뭐 월급을 받으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몇 개 살 수 있는가.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기준점이 금시세, 은시세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가의 잣대가 된 삼성 핸드폰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만큼 보편화되고 어떤 그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서 삼성전자 핸드폰이 그만큼 그 아시아에서 상당히 유용한 그 가격의 잣대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가격을 대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거 이제 대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슈퍼마켓 등에서 뭐 10,000원짜리 상품을 9,800원이라든지 9,900원 이렇게 팔면 소비자가 느낄 때 되게 싸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한 가격 결정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드남바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9,800원, 19,800원 같이 단수가 있는 가격을 붙임으로써 실제 고객들에게 싸 보이게 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9자나 8자의 숫자가 대체적으로 싸다는 거죠. 1,000원보다는 990원. 그럼 10원만 싼 건데 좀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가격 결정을 한다는 거죠. 관습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오랫동안 소비자의 정착돼서 새우깡 그러면 1,500원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0원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한 3, 40년 동안 농심 새우깡에 이렇게 런닝하다 보니까 가격을 막 5,000원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자꾸 준다든지 내용물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지. 그전에는 막 150g 정도 됐으면 지금은 90g 정도 막 이런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가격은 1,300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정착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환 하나에 얼마다. 이런 거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간섭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심리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변경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계 가격의 설정이다. 상품의 수준에 맞춰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넥타이, 손수건, 지갑 이런 상품을 결정할 때 저가격, 중가격, 고가격, 가격대를 좀 나눠서 가격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도 살 때 그랬잖아요. 닥스와 같은 브랜드 상품을 사는 소비자 넥타이를 아니면 국내 어떤 시장 브랜드를 사는 상품 아니면 매대에 행사하는 상품을 사는 소비자. 이게 소비자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를 나누어서 어떤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명성 가격이라는 프레스티지 프라이스이라서 소비자가 명성을 얻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 그러니까 몽블랑 만년필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모피 이런 것들은 롤렉스 시계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자가 어떤 그 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명성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명성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는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모피 실질적으로 1년에 2번밖에 안 입는데 요즘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한 2번, 1년에 한 2번 입자고 2천만 원짜리 모피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피 한번 입고 나갈 때 그 롱코트 모피 2천만 원짜리 입고 나가면 누구든지 얼마짜리라는 걸 대부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 롤렉스 시계 650만 원짜리 이건 싼 거예요. 롤렉스 시계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시계가 사실 많잖아요. 만년필도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가방도 200만 원, 샤넬 가방, 베네똥 이런 부분이 웬만한 사이즈 가방은 한 2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가격을 그 상품을 들었다는 거, 샤넬, 프라다 그 명품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가격 정책을 쓰는 거죠. 특가라는 것이 있다. 또 특가. 이거는 뭐냐면 할인점 유통업체에서 고객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 특정의 가격을 이렇게 특별히 싸게 판매하는 거지. 고객의 직격을 위해서 일부 상품 가격을 대폭적으로 내려서 세일이나 세일 가격 정책이라고 한다. 원가 이하로 파는 미끼 상품도 특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데서 조금 뭐 만약에 백화점 같은 데서 넥타이를 보통 브랜드 넥타이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0,000원짜리 넥타이를 만들어서 100개 한정 10,000원에 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셔츠를 뭐 7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는 셔츠를 15,000원에 100장 한정 판다. 이렇게 해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특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뭐 500원에 판다는, 굴비 150원에 판다는. 그래서 이게 불황을 타개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픈 가격은 어떻게 정할 건가? 오픈 가격. 대형 약국의 약값이 안 싸다. 대형 약국 약값이 안 싸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데 큰 점포일 때 가격이 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허구일 수 있다. 왜냐면 약국 같은 거는 약사법상 약국에서 소비자 판매 가격은 구입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 구입가는 약국마다 구매 조건에 따라 다른 실적이라서 소비자가 스스로 가격표를 통해서 구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싸다. 꼭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픈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오픈 가격은 오픈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점포에서 소매점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소비자 판매 가격이 미리 부착이 아니라 점포 판매원과 고객 흥정 사이에서 상품 판매 가격이 결정된 걸 오픈 가격이라고 한다 이거죠. 판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판매 가격은 만약에 매입 원가가 6,000원인데 내가 40% 이익률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매입 원가 6,000원, 이 수익률을 40%일 때 1 마이너스 40% 0.4 그러면 매입 원가가 6,000원. 그러면 10,000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10,000원짜리를 6,000원에 산 거를 10,000원에 팔면 40%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1 마이너스 예정 수익률 매입 원가. 만약에 매입 원가 25%를 받고 팔아야 돼. 과자 같은 경우 주로 소매점에서 25% 파는데 25%면 1 마이너스 0. 수익률이 이제 40%면 1 마이너스 0.4인데 25%는 1 마이너스 0.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0.75가 되겠죠. 그렇죠? 0.75로 나눈 거죠. 그러면 7,500원에 사오면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25% 마진이 되는 거겠죠. 이익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이렇게 결정한다 주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